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완전히 물리적으로 동질적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33평형 이 편한 세상이라고 볼게요. 얘가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만약에 서울, 강남, 강북, 수도권이라면 이때 다 가격이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5가 되네요.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짓는데 시간이 걸렸었죠.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시장에서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따라서 공급이 증가할 수가 없네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해요. 그럼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장기니까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단기에 발생했던 초과 수요가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럼 가격이 폭등됐던 게 다시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원래 가격 수준으로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때 산업의 종류에 따라 만약에 건설업이 산업의 종류가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최종적으로 가격은 무조건 비용과 같아진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불변으로 바뀌는 거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가격은 약간 상승으로 끝나겠죠. 그럼 만약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가격은 약간 하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수요 증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해서 결국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단기에 폭등된 가격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왜곡은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단기에 발생했다가 장기에 사라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요. 그럼 부동산을 판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배당해 주는 거네요. 할당해 주는 거고. 토지라는 공간을 배분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및 자원의 배분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 4번. 부동산 시장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도심의 토지를 샀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본과 노동을 조금만 투입해서 농사를 짓거나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높은 지가를 지불하고 산 사람은 당연히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을 거니까 위로 층수를 많이 고층으로 올리겠죠.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겠네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성에 의해서 부동성 때문에 지역에 국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동일 지역의 아파트여도 꼭 같은 가격에 거래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거래마다 가격은 다르게 형성된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X네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문제를 풀 때 동일하다, 규칙적이다, 반복적이다, 명확하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틀린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많이 들어봤죠? 사경행. 얘가 뭐였죠?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설치가 된다거나 규제가 더 강화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에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지역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을 수 있겠죠.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그럼 그때는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 대기업 하나가 이전돼서 빠져나가 버리면 수요가 줄 거예요. 그럼 공급도 줄겠네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수요가 증가해도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공급의 증가가 어려워요. 주택시장에서도 주택 수요가 단기에 증가해도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균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봤던 지문이에요. 3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웬만하면 우리는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죠. 왜 공개하지 않죠? 세금 무서워서라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 같다면 거래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거래 정보를 공개하거나 말거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개별, 거래별도 정보가 다 다르니까 그때 정보를 입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겠죠. 되세요?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역성이 아니라 개별성이네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면 얘는 결과죠. 그럼 이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뒤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진 지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지문에 원인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원인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 때문에, 외부 효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론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바로 인접한 어떤 제3자의 경제적 행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고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을 때 얘를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그럼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한 만큼만 자원을 배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시장의 실패 요인이에요. 그래서 5예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아무리 낮게 받아도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죠. 매수인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얼마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라고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매도인이 아무리 낮게 받아도 4억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은 난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3억까지만 지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지금 받겠다는 금액을 매도인은 뭐 하겠죠? 낮추겠죠. 그리고 매수인은 지불하겠다는 금액을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3억 7천 이상만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엔 나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3억 4천까지만 지불할 거야. 이때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때 매도인이 3억 5천 이상만 받으면 돼. 매수인이 3억 5천까지만 지불할 수 있어. 이렇다면 3억 5천에서 만났죠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지금 그 얘기네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드디어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왔네요. 그럼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치는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의 종류는 몇 개? 3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였어요. 약하게 반영되는 시장, 중간으로 반영되는 시장, 강하게 반영되는 시장. 이렇게 셋으로 쪼개져 있었죠. 분석해 볼까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과현미를 적어놓고 과거의 현미였어요. 과현미. 그래서 과현미를 딱 적어놓고 약성은 어디까지 반영돼 있죠? 과거의 정보까지 반영돼 있죠? 그럼 과거의 정보를 주기라고 그랬죠. 반영돼 있는 건 이미 공유돼 있으니까 현재 가치에 반영돼서 이미 오른 상태의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그 정보를 갖고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반영되는 순간 죽입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럼 뭘 누릴 수 있다는 동그라미죠?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동그라미. 그럼 뭘 누릴 수 없다는 X예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X예요. 그러면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를 적어놓고 어디까지 죽여요? 과거와 현재까지 죽이죠. 지우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동그라미네요.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 정보로는 초과이윤 누릴 수 없지만 미래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이윤 누릴 수 있네요. 이번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를 적어놓고 다 죽이죠.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돼 있어서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단 주의하실 건 그 어떤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다 누릴 수 있다가 포인트였네요. 자, 이제 2번을 풀어볼게요. 근데 이때 정보의 분석 내용이 좀 달랐죠.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건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었죠.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급조된 MM을 던집니다. MM. 과수원 이렇게 기억하세요. 과수론. 따라해 보실까요? 과수론.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되셨죠? 2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그럼 공표된 정보에는
과거에 공표된 정보, 과거 정보가 있을 거고 현재 공표된 정보, 현재 정보가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정보, 물론 이거니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얘는 미래 정보인가요? 미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를 얻을 수 없죠. 과연미다 X였죠? 네. 3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그 어떤 정보도 다 현재 가치에 반영돼서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를 누릴 수 없으니까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시장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정도로 정보가 공유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리하여 효율적 시장의 유형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얘를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미 딱 적고 과거만 X, 현재, 미래 동그라미 치고 푸는 거예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그럼 얘가 과거 정보죠? 그럼 얘를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에요? 과거 정보는 기술 기본, 본원, 과수론, 과수론이었죠. 과수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아무리 해도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얘가 뭘까요? 초과이윤인 거죠. 그럼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나요? 획득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해놨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 현재 공표되는 정보, 얘는 현재 정보죠.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무슨 분석을 해도 기본적 분석을 해도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고 지금 돼 있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유형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과현미를 적고 약성은 과거 죽이고 중간성은 과거 현재 죽이고 강성은 다 죽이고 문제를 풀면 바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